안녕하세요. 리투아니아 비커 채널, 저는 정희윤입니다. 조성균입니다. 이번이 비커 채널 벌써 6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편에 걸쳐서 리투아니아 역사를 다루어 봤어요. 마지막 영상 끝부분에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다뤄볼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의상이나 소품을 봐서는 오늘 주제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만,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다루실 예정이죠? 네, 지난번 영상 찍기 전에 정실무관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미리 염두에 둔 주제가 있었어요. 스포츠. 그 중에서 바로 리투아니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 농구입니다.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셀 수는 있는데 정실무관님도 여기 오시기 전 정말 대사관 창설 요원으로 저만 혼자 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던 시절 각국 대사관 차석들을 만나서 현지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대사관 차석이 저를 집으로 불러서 점심을 대접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스포츠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미국 대사관 차석분이 농구 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에서 농구가 얼마나 중요한 스포츠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가 매우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농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화요? 예,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을 미리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제목은 나중에 밝혀드릴게요. 어쨌든 그날 들은 얘기가 매우 흥미진진한 얘기였기 때문에 비컷 채널을 시작하면서 농구 영상을 언젠가는 한번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실무관님께도 오늘 의상 코디를 네, 이렇게 부탁드린 거고요. 하나 더 살짝 이야기 드리면 이야기 중간에 우리나라가 중요한 배경으로도 등장합니다. 정말요? 오늘 얘기가 생각보다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저도 리투아니아에서 농구가 종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날씨가 여름이 되면서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었는데, 이 빌뉴스 한복판을 지나는 네리스강 그 고수부지를 걸어보면 농구를 즐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투아니아 국기라고도 불릴 수도 있는 농구. 언제부터 리투아니아에 농구가 전파된 걸까요? 농구는 1891년 미국에서 창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1922년 비공식 최초의 경기가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 1926년경에는 농구 규칙서가 리투아니아어로 번역 출판되었다고 하니 리투아니아에 농구가 도입된 시기는 그다지 빠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는 보통 을사늑약 직후인 1900년대 후반 YMCA 등을 통해서 농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야구 등 미국 스포츠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니 조금 예상 밖이네요. 첫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분들의 신체 조건이 워낙 좋다 보니 농구는 금방 인기를 끌지 않았을까 생각했었거든요. 네, 신체 조건들이 정말 좋으시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투아니아의 농구가 확산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어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 농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는데요. 당시 프랭크 루빈, 리투아니아식으로 읽으면 프라나스 루비나스라는 리투아니아계 미국인 선수가 대표팀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리투아니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코치로 추궁되어 당시 막 생겼던 리투아니아 농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게 되었답니다. 농구의 본고장에서 최고 엘리트 선수가 리투아니아로 돌아온 것이군요. 네, 루비나스는 감독으로서도 큰 영향을 발휘했어요. 그가 대표팀을 지휘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1937년 리투아니아 국가대표팀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유럽 농구 선수권 대회 제2회 유로바스켓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첫 출전부터 우승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다음 대회인 불과 2년 뒤 1939년 리투아니아에서 유로바스켓 대회가 다시 열리는데 루비나스는 이번에는 감독 겸 선수로 출전해서 다시 우승을 차지합니다.
홈에서 차지한 우승이었으니 뭐 리투아니아인들의 반응은 뭐 열광적이었겠죠. 루비나스는 리투아니아 농구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하지만 1939년이면 그 2차 세계대전이 터진 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940년에 리투아니아는 소련의 강제 병합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농구 붐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네, 좋은 포인트예요. 소련에 병합되고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공화국이 들어섰기 때문에 리투아니아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 농구는 소련으로부터 억압받는 리투아니아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투아니아 제2도시 카우나스에서 1944년 창설된 BC 잘기리스라는 구단이 있었습니다. 빌뉴스에서도 그 구단 기념품 가게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기리스라는 이름은 어디서 따온 거죠? 혹시 1410년에 있었던 그룬발트 전투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네, 기억합니다. 그 리투아니아 영웅인 그 비타우타스 대공이 폴란드와 연합을 해서 테우턴 기사단을 크게 물리쳤던 전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함께했던 그 역사 2편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당시 영상의 내용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룬발트는 또 뭐 독일어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녹색 숲을 뜻하는 말이죠. 저번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국어, 영어로 된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전투 이름을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식으로 이 전투를 부르면 잘기리스 전투가 되거든요. 이 명칭은 또 역사 3편에 나왔던 국민시인 마이로니스가 처음 쓴 표현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주 리투아니아 대사관이니 리투아니아식 명칭을 써야 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정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BC 잘기리스라는 팀 이름은 리투아니아의 민족적 자긍심을 상징하는 거군요. 깊은 의미가 담긴 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BC 잘기리스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모스크바를 연고로 하는 소련 군사나 스포츠 구단 CSKA 모스크바와 엄청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BC 잘기리스와 CSKA 모스크바는 리투아니아 대 러시아, 지방 대 제국, 그리고 민족 대 권력 같은 상징적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일제 치하 당시 한일전 축구 같은 분위기였겠네요. 그리고 송강호, 김혜수 주연의 YMCA 야구단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초반 리투아니아에는 아르비다스 사보니스, 아마 올드 NBA 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이러한 불세출의 센터가 등장을 합니다. 사보니스는 정말 급을 달리하는 선수였어요. 2m 21cm에 달하는 선수가 3점 슛을 던지고 단신가드에 필적하는 드리블에 마치 등 뒤에 눈이 달린 듯한 어시스트를 즐겼으니 올라운드 플레이어.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죠. 치트 사기 유닛 사보니스가 주축이 된 BC 잘기리스는 1985년부터 87년까지 CSKA 모스크바를 꺾고 소련 리그를 3연패하는 최강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소련 챔피언이 되면서 유럽 클럽 대항전에 참가할 자격도 얻게 되고요. 그런데 소련은 폐쇄적인 체제였잖아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냉전이 한창 중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1984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림픽에는 소련이 불참함에 따라 공산권 선수들은, 뭐 소련만 불참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공산권 선수들은 모두 올림픽 출전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BC 잘기리스가 유럽 클럽 대항전에 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보니스를 비롯한 여러 리투아니아 훌륭한 농구 선수들이 소련의 국가대표로 유럽 내 개최된 국제대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조그맣게나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큐멘터리를 보면 박봉에 시달리던 리투아니아 선수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몰래 서방 물건을 밀수해 오거나 뭐 아니면은 미국 대표팀 선수들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우정을 쌓는 얘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재미있거든요. 아마도 리투아니아 농구 선수들이 외국 클럽들과 경기하기 위해서는 소련 당국으로부터 여행 허가나 뭐 엄격했던 외화 반출입, 통신의 자유 등 많은 협조들이 필요했을 텐데 결국 농구가 리투아니아에게 있어서 일종의 개방창구 역할을 했던 거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당시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해외팀과의 경기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분위기, 스폰서 유니폼, 그 다음에 외국 팬들과의 교류를 목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죠. 농구를 통해 개방과 독립에 싹이 자라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보니스의 경우 1986년 NBA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이 되지만 소련 당국의 거부로 NBA 진출이 좌절되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개방의 흐름을 무한정으로 막을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네, 그러한 계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의식의 바닥을 친 그런 상황이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군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네. 듣고 보니 그 대사님이 언젠가 서울올림픽 때 우승팀이 소련이었고 그 우승을 이룬 주축 선수들이 리투아인이었다고 하셨던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 88 올림픽에 참가한 소련 대표단 12명은 리투아니아인 4명,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인 3명, 러시아인 2명, 그리고 라트비아인, 에스토니아인, 카자흐인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주축은 뭐니 해도 사보니스, 마르치울리오니스, 호미치우스, 쿠르티나이티스 이렇게 4명의 리투아니아 선수들이었죠. 당시 소련 국가대표팀 감독은 리투아니아 선수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금메달을 따라고 독려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소련 대표팀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해군 제독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데이비드 로빈슨을 필두로 하는 미국 대표팀을 상대해야 했답니다. 당시 NCAA 미국 측에서는 대학 선발팀이 참여했던 거죠. NBA 선수들이 아니었어도 엄청난 강팀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팀의 우세를 점쳤죠. 뭐 그때까지 미국 대표팀이 올림픽 농구에서 84승 1패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센터인 사보니스가 13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스몰 포워드였던 쿠르티나이티스가 29점 득점, 그리고 가드인 마르치울리오니스까지 19점을 수확한 소련 대표팀이 전문가의 예상을 그대로 깨고 82대 76, 6점 차로 미국 대표팀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결승전에서는 유고슬라비아마저 76대 63으로 대파하고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리투아니아 농구가 소련의 이름으로 우승을 차지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리투아니아예요. 선수들은 소련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독립과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리투아니아 선수 4명은 아까 본 사진에서 보듯이 몰래 따로 기념 촬영을 자기들끼리만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승리를 소련의 승리가 아닌 리투아니아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사보니스는 이 대회를 끝으로 더 이상 소련 유니폼을 입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기까지 했대요. 총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이 떠오르네요. 게다가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팀 스포츠였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해외 진출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마르치울리오니스는 1989년 NBA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스테픈 커리가 등장 이후 강팀으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팀이죠. 예, 바로 그 팀과 워리어스와 계약함으로써
리투아니아의 첫 NBA 선수가 됩니다. 사실 이 과정도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1989년이면 지난번 다뤘던 발트의 길 사건이 일어나면서 리투아니아의 독립운동이 막 표면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잖아요. 마르치울리오니스에게는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혼란기가 용기를 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미국 팀과 계약을 하겠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마르치울리오니스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 혹시 시베리아로 끌려가면 어쩌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편 사보니스, 또 다른 최고의 선수였죠. 사보니스의 경우는 NBA를 포기하고 스페인 리그에 진출합니다. 나중에 NBA에 다시 이제 진출하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틀랜드 쪽에 말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1989년 발트의 길, 그리고 1990년 3월 독립선포 등 리투아니아의 역사적 변혁기가 이 시점에 맞물리게 되는군요. 한편의 역사 드라마네요. 대하 드라마 같죠. 근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리투아니아는 독립 직후 IOC에 가입하면서 드디어 이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는 붉은 깃발이 아니라 노랑, 녹색, 빨강, 3색기의 리투아니아 깃발 아래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림픽 예선에서 직면하게 된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었습니다. 돈이라고요? 왜죠? 1990년 3월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선포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소련은 그때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때 소련은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의 독립을 단순히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병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했고, 그 다음 국제 여론으로 이후에는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식량과 에너지를 끊으면서 압박을 했었던 겁니다. 이 여파는 계속 남아서 1991년 8월 쿠데타로 인한 고르바초프 실가, 그리고 뒤이어 9월에 소련이 마지못해 발트 3국의 독립을 승인한 이후에도 리투아니아의 국가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됐거든요. 선수들은 예선전에 참가할 비행기 티켓, 그건커녕 유니폼 살 돈조차도 없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리투아니아 선수들이 혹시 독립국가연합팀으로 참가하면 비용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또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네요. 말 그대로 또 구세주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누군가 나타났을까요? 구세주가? 이때 구세주로 등장한 게 미국의 록밴드 그레이트풀 데드였어요. 아까 마르치울리오니스가 골든 스테이트하고 계약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본거지는 샌프란시스코, 소위 베이에어리아 지역이거든요. 마르치울리오니스는 리투아니아 농구 대표팀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홈인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아 지역사회에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던 도중 히피와 자유의 상징으로 샌프란시스코 출신이었던 그레이트풀 데드와 인연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레이트풀 데드는 딱한 사정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5,000짜리 수표를 끊어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큰 선물을 하나 안겨주었어요. $5,000도 이미 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000보다 더 큰 선물은 뭐였죠? 그레이트풀 데드는 대표팀 연습용 셔츠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타이다이 셔츠라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홀치기 염색이라고 합니다. 흰색 수면 티셔츠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저분이 그래서 염료를 풀어서 이제 물을 들이면 그리고 말리는 방식으로 염색한 티셔츠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히피 패션 중 하나인데 그레이트풀 데드는 노랑, 초록, 빨강 리투아니아의 국기 색깔로 물들인 이 셔츠 한가운데 덩크슛을 꽂는 해골 그림을 디자인해서 리투아니아 농구 대표팀에게 선물합니다. 이 티셔츠는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리투아니아 이미지와 겹치면서 엄청난 이른바 핫 아이템이 되어버렸죠. 이 티셔츠는 불티나게 팔렸고 그 판매 수익은 리투아니아 농구 대표팀의 출전 비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네요. 시대를 앞서가는 자금 조달 방법이었고요.
리투아니아 국기 색깔들이 잘 어울려져서 예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리투아니아 대표팀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요? 다시 금메달을 땄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88년에 리투아니아 선수들이 주축이 된 소련 대표팀이 미국을 꺾었잖아요. 농구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자국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탈락한 거는 말 그대로 큰 충격이었어요. 당시 미국 여론은 소련이 올림픽의 아마추어 정신을 훼손했다느니 막 이렇게 비판을 가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존심 회복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치부심한 미국은 FIBA에 NBA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찰스 바클리 이런 전설을 아우르는 그 유명한 드림팀을 구성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농구 팬들에게는 전설로 기억되는 드림팀이군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리투아니아 대표팀은 이 어마어마한 미국 대표팀 드림팀을 준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20대 76으로 대패합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리투아니아 선수들 행복하게 드림팀들과 기념사진도 찍었거든요. 워낙 우상으로 받아들이던 선수들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3, 4위전으로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준결승에서 져서.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랄까요? 동메달 결정전에서 리투아니아 대표팀이 만나게 된 상대는 바로 독립국가연합 CIS였어요. 구소련의 후신인 대표팀하고 외나문다리에서 만난 거네요. 네, 리투아니아 대표팀은 문명 강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선전에서 독립국가연합에게 패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시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메달 결정전은 농구라고 쓰고 전쟁이라고 읽어야 하는 시합이었던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경기장에 나선 리투아니아 대표팀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3, 4위전에서 82대 78 넉점 차로 독립국가연합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에이스 사보니스는 무려 16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냈고 마르치올리오니스는 29득점을 올렸어요. 리투아니아는 CIS를 물리치고 동메달을 차지함으로써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행동으로 말 그대로 만방에 알렸던 겁니다. 리투아니아 선수들은 시상식에서 연습용 티셔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해 해골이 그려진 덩크슛을 하는 해골이 그려진 타이다이 셔츠를 입고 등장해서 기쁨을 만끽하죠. 식상한 표현이지만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네, 출전 비용이 없이 끙끙대던 한 팀이 전 세계에 이 리투아니아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결말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금메달을 딴 드림팀. 미국의 국가가 연주되긴 했지만 1992년 남자 농구 시상식의 진정한 주인공은 리투아니아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까 스포일러가 될까봐 숨겨두었던 그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The Other Dream Team. 그러니까 우리말로 또 다른 드림팀입니다.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화려했던 미국 농구 대표팀도 정말 꿈같은 팀이지만 리투아니아 대표팀은 스포츠로, 농구로 독립이라는 꿈을 달성한 팀이니까요. 네, 생각해보면 어렵게 선수단을 구성해 전국대회 준우승을 차지했던 부산중앙고 농구부 이야기를 다뤘던 장항준 감독의 영화 리바운드나 아니면 브라질에게 대패한 후 준결승에서 대패한 후 3, 4위전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던 2012년 런던 올림픽 우리 축구 대표팀 이 이야기들을 좀 같이 섞어놓은 듯한 이야기가 됐죠. 근데 실제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를 합해놓은 듯한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화면의 상당수도 이 다큐멘터리 스틸샷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 찾아보시면 제가 소개한 내용보다 좀 더 풍성하고 깊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야 정말 농구는 종교다라는 말이 와닿는 느낌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투아니아 현대사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농구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니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흥미진진하게 보셨었으면 좋겠네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누르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